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태원 연출한 강요바람이라고 하고요. 오늘 김보라 감독님과 함께 사마에게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벌새 감독 김보라입니다. 저도 오늘 사마에게 같이 진행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사마에게를 보시고 지금 다들 어떤 감정이실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사마에게를 보고 정말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화 자리를 하겠다고 한 것을 사실은 조금 많이 후회하기도 하고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사람이고 또 여성의 시각에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영화를 보면서 느낀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김보라 감독님과 진행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화를 처음에 보고 좀 약간 죄의식 같은 걸 좀 막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았는지를 좀 얘기를 나누고 또 이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원래 마이크가 이렇게 울리나 봐요. 네, 울리는 거 있죠? 이렇게 메아리가 저쪽에서 메아리가 이렇게 치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이 메아리가 제거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저는 제 영화가 아닌 걸로 이렇게 토크를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게 된 거는 이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도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봤는지 나누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다 보고 와드 감독님 인터뷰를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질문들이 좀 많이 풀렸었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졌던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무지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저는 사실 이 사마에게를 보기 전에 그리고 보고 나서도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리아 내전이라던가 이제 국제전 이 전쟁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 그러니까 되게 나이브한 의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전쟁터에 남아 있을까라던가 전쟁터에서 사마를 낳았네? 라는 그런 질문들, 그게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됐었는가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영화를 보고 사전에 만남을 가지고 둘 다 그 비슷하게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망이 무엇이었을까? 다음 생에 대한 뭔가 다른 생명을 이런 생지옥에 뭔가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저도 이제 김보라 감독이 준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일상으로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싶은 욕망이 전쟁터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와드 감독이 잘 묘사를 해준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 사마에게 관련한 인터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저에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와드 감독님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노말이라는 단어였었어요. 노말 라이프, 노말 키드 이런 식으로 사마는 노말 키드로서 잘 크고 있다.
혹은 우리는 그냥 노멀 라이프를 원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인터뷰를 여러 개를 봤었을 때 가장 반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전쟁터에서 사마를 왜 낳았냐라는 질문이었었고, 그 와드 감독님께서 사마를 낳았던 이유는 하루하루 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생명이나 희망을 가져오고 싶었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전쟁터가 우리에게는 일상이었다. 밥 먹고 마시고 이렇게 활동하고 저항하고 아이 낳고 친구 만나고 그냥 그 일상 중에 하나였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일상을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그 일상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가지쳐지게 되면서 그 삶과 죽음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가 굉장히 귀하고 기쁘고, 기쁜 거는 굉장히 기쁘게 더 그 순간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한 초중반쯤에 가면은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또 고백하면서 아이도 낳고 싶어요. 그 다음에 죽고 싶지 않아요. 뭔가 아이도 남편도 원한다. 뭐 삶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카메라에 대고 셀프 인터뷰를 막 와드 감독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절박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솔직한 욕망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이긴 하지만은 신혼집을 막 꾸민다던가 뭔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그리고 농담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학교를 짓고 하는 그 친구분들 가족과 굉장히 이제 따뜻한 교류 같은 것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그 일상성을 굉장히 잘 포착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감독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위한 운동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권으로서 그 활동하고 있는 의사 남편 함자의 그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이제 아내이긴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솔직하게 카메라를 들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내조나 뭐 이런 것들로 요구받을 수도 있는 어떤 역할이었을 텐데, 그 둘이 굉장히 평등하게 동반자적인 운동가 그리고 혁명가로서의 주체적인 모습을 굉장히 보여줘서 그 부분도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보면서 조마조마했던 게 저 역시도 대상화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 여성이니까 혹시라도 이 역할에 있어서 아이를 낳은 와드 감독이 또 수동적인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쩌지? 보면서도 조마조마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마치 저희 나라에서도 학생운동할 때 뭔가 운동권 동지 커플처럼 그렇게 연대하고 평등한 관계들을 보여주는 것,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함자가 아기들을 메고 가는 그 장면에서 저는 왠지 마음을 쓸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히잡을 쓴 여성에 대한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스테레오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와드의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추후에 찾아보게 된 많은 인터뷰에서 그 와드 감독이 특히 또 여성 감독의 프레임에 계속 질문을 하실 때 서구 언론에서 나는 저널리스트로서 가장 처음 이걸 저널리스트로서 찍은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시리아 내전 배경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 이제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조사한 것도 있고, 이전에 제가 봤던 알레포 함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약간 조금 남성의 시선에서 다룬 다큐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못 느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왜 저렇게까지 이런 내전이 일어나는지가 정말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은 관객분들이 궁금하셨을 러시아는 왜 자꾸 폭격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저도 당연히 궁금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2011년 3월에 이제 시리아에서도 어떤 아랍의 봄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민주화를 위한 어떤 시위가 일어나요. 근데 그 시위에서 이제 자유화를 위한 어떤 낙서 같은 것들을 했고 근데 이제 독재 정권이 거의 40년 동안 시리아를 지배했던 알 아사드 정권이 이 이제 학생들을 잡아서 이제 고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알려지게 되고 그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시위가 이제 처음 그 도발이 되면서 이 시위 자체를 굉장히 무력으로 이제 정권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평화 시위였다가 점점 이제 무장투쟁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복잡한 것은 그 종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알 아사드 정권이 이제 말하자면 이슬람의 시아파 종파이고 그 다음에 그 지배를 받는 민중들은 대부분이 순위파였어요. 그래서 이 순위파를 지원하는 주변 국가들과 그 다음에 시아파를 지원하는 주변 국가들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랑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나라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이제 반군의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의 무장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국에서 좀 잘 알려져 있는 이슬람 무장 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그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시리아 북부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 시리아 내전이 거의 3세 그 무장 단체들의 어떤 격전제가 되고 이 IS를 뭔가 탄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서방 국가들, 미국이나 러시아들까지 이제 함께하면서 국제적인 대리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군은 미국 쪽, 그 다음에 정부군은 러시아 쪽,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저희 한국 전쟁을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 한국 전쟁도 북한과 남한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달려들어서 국제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아 내전도 사실은 내전이 아니라 국제 대리전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순위파를 즉 반군을 지지해줬던 게 미국과 프랑스 즉 서구 국가들이고 시아파인 정부군을 이렇게 지원했던 게 이란이나 레바논, 러시아 같은 국가인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정부군과 러시아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외에 반군을 지원해줬던 나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은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일단 그러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다큐멘터리는 채널4라는 그 영국의 매체에서 제작이 된 거고요. 와드 감독은 2016년에 이 채널4의 리포터처럼 일을 했었고 그 채널4에 송출했던 영상으로 그게 막 인터넷에서 엄청난 뷰를 조회수를 이렇게 하면서 에미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리포터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탈출을 하고 탈출한 다음에 채널4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만큼의 엄청난 영상을
와드 감독이 찍었다는 것을 듣고 그렇다면 이 에드워드 와츠 감독을 소개해줄게. 이 사람이 이런 내전이나 전쟁 쪽의 전문가인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해서 소개를 받고 즉 탈출한 후에 이 사마에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와드 감독은 이 알레포에 있을 때는 이 영화를 찍어야겠다, 영화를 어떻게 완성할게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를 계속 찍고, 특히 찍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또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기억하고 기리고자 찍었던 것이 되게 컸다. 그리고 찍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에드워드 와츠라는 영국 감독이랑 같이 편집본을 계속 보면서 이 이야기의 모양을 만들어 갔는데, 사실은 원래 연대기별로 편집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한 3분의 2 정도 편집을 하다가 사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너무 그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에 이 영화가 지금의 형태로 되게 된 거죠. 근데 이 편집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고 한 2년 정도의 그런 과정이 걸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조금 배경이고요. 네. 아까 이제 배경을 얘기하다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이제 그 2011년에 왜 영화 초반에 그런 막 시위 장면 같은 게 핸드폰으로 막 찍잖아요, 이 감독이. 근데 2011년에 그 휴대폰으로 찍었던 그 민주화 시위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바깥으로 알려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푸티지를 이제 쌓아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거를 뭔가 외부로 좀 알리고자 하는 욕망이 원래부터 이제 감독님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초반에 그 인명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그 서구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2013년 그쯤 되면은 이제 정부군의 어떤 공격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살인가스 같은 거를 민간인에게 이제 살포하는 방식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한 1,300명 정도가 한꺼번에, 그 대부분 유아나 뭐 여성 이런 분들이 많이 죽게 되는 어떤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2018년 그 정도까지의 통계로 봤을 때 시리아에서 이 내전으로 사망한 인명이 거의 37만 명에 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숫자로 봤을 때 감각적으로 오지 않는데,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소절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람 감독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서 죽음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와드 감독님은 이 죽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10%만 보여줬다. 실제 일어나는 것의 10%만 보여줬고, 할리우드 영화처럼 윤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여주려고 했고, 이유는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저는 가장 이 영화를 보면서 죄책감을 좀 덜게 됐던 장면은,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봐도 되는 건가라는 죄책감이 들 때쯤 아이를 이렇게 들고 울고 있던 여성이 다 찍어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에서 딱 정신이 깨면서, 그래, 이거는 기록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 끝까지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극영화선 특히나 잔인한 장면이나 어떤 윤리적 고민들이 필요한 장면들을 안 보여주려고 좀 노력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 다큐에서 보여주는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논의를 조금 해보다가 저희가 내렸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나 일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알레포에서는 나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마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이자 한자와 와드의 어떤 러브스토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정말 사랑에 대한 일상에 대한 얘기인데 알레포에서의 그 전쟁이라는 어떤 특수 환경에 처한 일상인데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폭탄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폰 비디오라는 어떤 비디오 다이어리라는 전쟁 다이어리라는 어떤 형태를 띈 이 영화는 당연히 그 죽음을 여실히 보여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관련해서 저는 그 영화 초반에 그 정부군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떤 본보기 삼아 죽이잖아요. 경고의 어떤 의미로서. 그래서 그 굉장히 수많은 시신들을 묻는 그 장면 속에서 어떤 기실감 같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거는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저희 한국전쟁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대량 학살들의 그런 사진들을 우리는 항상 흑백으로 봤었잖아요. 그거를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어떤 트라우마, 공포를 불러일으켰는데 실제로 내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동영상으로 그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본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지라는 게 되게 피부로 와닿는 경험이었는데 저희 나라는 저는 아직도 계속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휴전 중이지만 그 전쟁 이후의 트라우마가 과연 제대로 해소됐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정말 아닌 예스라고 대답하기 되게 힘든 나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알레포에서 죽어나간 그런 어떤 생지옥을 눈으로 바라봐만 했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특히나 뭐 빨갱이 색출해야 된다 굉장히 어떤 뒤틀린 사상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떤 일들이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기반해서 일어났었고 그 공포와 두려움이 바보 같다, 정보가 없어서 저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죽음을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피부로 오는 그 공포로 인해서 그런 좌와 우에 대한 굉장히 뒤틀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그 전쟁 후에 그 트라우마를 다루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세우기라고 좀 이름은 이상하게 번역됐지만 독일의 심리학자가 만든 그 워크샵 같은 게 있어요. 심리학 워크샵. 심리를 뭐랄까 그 원주민인 줄루족의 어떤 제의학 그리고 그 심리학자가 서구의 심리학 전통을 이렇게 접목해서 만든 가족 세우기 테라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로 그 테라피를 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선대에서 전쟁 공포나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항상 나와요. 그게 약간 무슨 사이코 드라마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장을 세워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선대의 조상들에게 어떤 식의 트라우마를 물려받았는가를 추적해가는 그런 테라피인데요. 거기에서 많은 경우 전쟁 스트레스가 나와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분하고 그 테라피를 했을 때 그분의 선대에서 그분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는데 현재 사는 그분이 선대의 그것들을 좀 따져보니 생매장 당한 선조의 그 전쟁 트라우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테라피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독일 내에서도 그 테라피는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지금 많은 곳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테라피인데 그 테라피에서도 말하고자 하는